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복합위기론 고조, 미국과 대타협만이 살 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너무나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부동산 문제도 있고 수출 수입이 줄고 그리고 FDI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서 복합 위기론, 그래서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뻥뻥 터지는 중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나오고 있는 말은 결국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에서도 현재 상황을 보면 미국과의 대타협만이 결국 살 길이라고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과 같은 경우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인건비의 상승, 수출입의 감소, 코로나의 대유행. 지금 코로나의 대유행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 안 끝났습니다. 중국은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6개월마다 대유행이 벌어질 것이다. 지난 12월 달에 대유행 한번 벌어졌고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대유행이 벌어지고 올 하반기 11월에서 12월까지 다시 유행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FDI 감소, 직접 투자라고 불리고 있는 FDI 감소, 그리고 소비 위축, 부동산 위축, 내수 감소 등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하나하나만 터진 게 아니라 한꺼번에 터진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방첩법의 개정, 이 방첩법의 개정을 통해서 지금 현재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민자들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 여행을 오는 사람도 줄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는데 통계 미발표가 지금 나오는데, 이 통계 미발표는 지금 청년 실업에 대한 미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에너지 소비에 대한 미발표도 나옵니다. 에너지 소비에 대한 미발표가 이제 발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 에너지 소비의 미발표가 나온다는 것은 현재 중국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이것이 결국 중국의 얼마나 활동적인지 활동적이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미발표하겠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중국은 복합적인 위기론이 고조가 되겠다. 그래서 결국 미국만의 대타협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은 미국과 대타협은 힘들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이 복합 위기를 해결하려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 지금 원인도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법도 다양하고 그래서 너무나도 복잡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재정도 바꿔야 되고 금융도 바꿔야 되고 산업 전반에 대한 큰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면 모두가 끝나요. 수출입 괜찮아지겠죠? FDI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돈이 잘 돌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결국 답은 하나입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중국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FDI 유입이 있을 것이고 고급 기술의 교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불가능. 세 번째, 자유진영과의 공급망 연결을 통해서 수출입이 증가할 것이다. 수출입 증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역의 활성화가 덩달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급 기술의 교류가 불가능한 것은 지금 디리스킹을 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미국이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나중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중국을 떠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왜 중국을 떠났냐? 그거는 바로 미국의 중국 견지 지속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대륙이 이번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중국 대륙에는 계속할 것이다. 관계가 좋아지더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오면서 견제 의지가 약해질 것이라고 거의 모든 국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올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중국에 대한 견제는 줄어들 것이다. 제가 그때 했던 말은 딱 하나 있어요. 만약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가 줄어들게 된다면 다음 대통령 선거 때를 위해서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대리기는 계속 줄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대로 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 기조 약화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 하락 때문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 때문이죠. 이번 중간선거 결과를 보더라도 지금 작년에 중간선거를 했는데 졌죠. 사실상 진 게임입니다. 하원을 올해 있었죠. 하원을 결국 넘겨줬습니다. 공화당에게.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는데 상하원 모두 다 민주당 판이었었는데 하원을 공화당이 넘겨주면서 상원도 겨우 지켰다라는 거죠. 상원도 겨우 지켰는데 다음 선거 때 상하원 전부 다 공화당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지지자들이 지금 완전히 보수주의화된 현 상황에서 중국 대리기를 하면서 미국의 시장 내에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도 마련하고 지금 인플레이션도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너무나도 살기 좋은 지금 미국이 된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대리기를 그만둔다? 이것은 다음 정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향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이 되든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중국 대리기는 계속 할 것이다 라고 글로벌 기업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기왕 나가는 거 빨리 나가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 원인은 지금 이런 것으로 분석은 하지 않았어요. 왜 분석을 하지 않았냐면 이것을 드러내면 중국을 견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인건비의 상승, 미중 갈등, 코로나의 봉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인건비의 상승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인건비의 상승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지금 인건비의 상승을 우리가 조금 더 분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예전에 중국의 산업을 보면 노동 집약적 산업이었던 것이 이제 기술 집약적 산업으로 바뀐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이 이전에는 굉장히 그 교육 수준이 낮았다. 교육 수준이 낮았는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대학교를 나왔다. 이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수준을 맞추려면 당연히 이 노동의 질이 좋아져야 되고 노동의 질이 좋아져야 되면 지금 당연히 기술 집약적인 산업으로 바꿔야 된다. 그게 바로 중국 제조 2025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또한 미중 갈등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봉쇄도 제가 나중에 또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건비의 상승입니다. 인건비의 상승 그래프가 하나 제가 찾았는데 이렇게 나왔죠. 지금 인건비가 중국에 대한 인건비예요. 중국 인건비가 지금 2001년도인가요? WTO에 중국이 가입을 했죠. 2001년도 계속적으로 지금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의 핑퐁 외교를 통해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진 이후로 한 번도 인건비가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2001년 중국의 인건비 지수는 138.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의 인건비 지수는 38.9%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꾸준히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1년 중국의 인건비 지수가 138이라는 것은 2020년 인건비 지수 대비 2.8%가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건비가 계속 상승했음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 후폭풍이 뭔고, 그리고 중국이 인건비가 올리는 이유가 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인건비 상승의 후폭풍은 어떻게 나오느냐?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세계 시장에 공급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결국 노동집약적 산업이 중국에서 퇴출당하는 원인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노동력 기반의 산업이 중국 이외의 공장을 알아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노동집약적 산업들이 중국에 퇴출당하면서 인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로 이동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왜 이러한 노동이 이렇게 줄어들고 이런 일자리가 줄어들면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인건비를 올리느냐? 이 대표적인 배경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한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다름 아닌 인구의 감소. 인구의 감소와 여기 하나가 더 플러스가 되는데 지금 고급 인력이 쏟아져 나온다. 고급 인력 이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인구가 적게 드는 노동력을 필요하고, 이제 G2로 성장한 지금 중국을 보면서 이 젊은이들이 커왔는데 이 눈높이를 맞추려면 낮은 임금을 가지고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은 첨단 산업의 유지를 하기 위해서, 즉 노동집약적 산업의 아웃.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면 첨단 산업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이 노동력을 이용해서 더 많이 하려면 또 노동집약적 산업은 당연히 퇴출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제조 2025를 선언한 것과 같은 이치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코로나 봉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정치적인 면이 들어가는데,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한 이유, 처음에는 코로나 봉쇄를 통해서 중국 자체에 큰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지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한 이유는 태자당의 세력을 키우는 근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진핑이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데 태자당이 지금 중심인데, 이 태자당이 상하이방을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상하이방의 실질적인 기둥이었었던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 이후 바로 리오프닝을 선언한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장쩌민 전 주석의 사망은 2022년 11월 30일, 그리고 리오프닝 시간이 바로 2022년 12월 7일이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준비해서 바로 발표해서 리오프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태자당의 세력을 키워서 반대편을 죽이기 위해서 이 코로나 봉쇄를 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고, 또한 신장 위구르 지방을 지금 반대 세력을 완전히 억누르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헝다그룹이 파산 선고를 내려도 이상하지 않아도 그 순간은 그대로 넘어가고, 여전히 헝다그룹은 살아남아 있고 헝다자동차의 주식이 이번에 거래가 다시 시작했던 그러한 이상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코로나 봉쇄 후 폭풍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기업이 생각하기로는 공산당 주도의 통제로 사업이 지장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첩법의 개정이 하나가 더 들어가죠. 기업들 우리 통제 안으로 다 들어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민들 경우에는 통제사회가 더 심해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공산당이 중국을 통제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어서 이 졸업 시즌을 맞이한 지금 대학교 졸업생들, 이들이 공산당에 입당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물 경제를 보면 소비 위축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고, 보조금도 없었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대로 다 사용했는데,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중산층도 더 가난해지게 지금 그렇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기업 입장으로서는 중국 시장이 탐나기는 하지만 계륵이 되어버리긴 사건. 그래서 이 기업 입장에서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중국 플러스 원과 아니면 완전히 탈중, 이 둘 중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특히 첨단 산업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조인트 벤처 안 되고요. 기술 이전 안 됩니다. 기술 이전 안 되고, 그리고 벤처 캐피탈 투자 안 됩니다. 그리고 펀드 더 이상 지금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입장으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지금 인건비가 상승하는데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첨단 산업을 키워야 되고, 첨단 산업을 키워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예 전자산업이나 전기, 반도체 이런 것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하게 되면 결국 나가라,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키워주는 인도와 필리핀 이러한 쪽, 지금 베트남은 아닙니다. 베트남은 미국이 좀 견제를 하고 있는 눈치가 지금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가장 뜨고 있는 것은 바로 인도라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 방첩법을 통해서 소비 위축도 되어가고 있는 것이 지금 코로나 봉쇄의 후폭풍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FDI 감소. 2023년 FDI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현지의 공장을 직접 건설하는 그린필드 프로젝트는 2022년 상반기에 크게 줄어든 것을 보고 있고, 올해는 거의 사라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022년 상반기 FDI 62억 달러로 110개의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 FDI를 비교를 해보면 353억 달러, 474개의 프로젝트. 지금 그때 당시에 환율과 지금의 환율도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프로젝트 차이가 벌써 4분의 1의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4분의 1의 차이가 나고 이것도 4배 이상의 더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국에 들어가는 프로젝트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FDI 유입 규모는 어떻게 되냐? 2018년도에 2353억 달러, 2019년 1971억 달러, 2020년 1731억 달러, 2021년 1810억 달러, 2022년 1891억 3천만 달러. 자, 우리가 볼 때 2019년도부터 코로나19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명칭은 19년도부터 코로나19가 발생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보면 이때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FDI는 다소 늘었지만 과거 수준은 회복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2023년 FDI 유입은 지금 현재 알려진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부터 시작되었던 반도체 장비 때리기, 그리고 첨단 산업에 대한 디리스킹의 영향, 이러한 것들 때문에 중국으로 유입되는 FDI 자금, 그리고 펀드 자금, 이게 상당히 떨어지고 수출도 감소, 전체적인 외환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2022년 하반기부터 급락한 중국 FDI입니다. 2022년 하반기 중국의 FDI는 425억 달러. 이는 1999년 이후 가장 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와 비교해서 2022년 말과 2022년 초 사이에 이 평균 6개월당 FDI의 보면 이게 1600달러입니다. 말하자면 4분의 1 토막이 났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보면요. 결국 27%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2분기 중국에 대한 외국인 신규 투자는 25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중국의 직접 투자를 줄이는 미국입니다. 2022년 미국의 중국의 직접 투자는 82억 달러. 이것과 비교해서 2016년 미국의 중국 직접 투자가 135억 달러라고 비교를 한다면 2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절반가량 줄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벤처 투자도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 13억 달러. 그리고 이것과 비교해서 2016년에 25억 달러와 비교해보면 2분의 1로 쪼그라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는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도 인정한 FDI 감소입니다. 중국 터우중 연구소의 발표인데요. 2022년 중국 내 벤처 투자는 1548억 달러, 총 9695건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2년에 이러한 투자가 단 1년 만에 전년 대비 48.6% 감소해서 단 1년 만에 2분의 1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벤처 투자 줄어든 것은 중국의 신규 일자리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민건비에 민감한 의료업체인 인디텍스, 자라의 운영사인데 그리고 갭 등이 방글라데시 등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이미 이야기를 했죠. 노동집약적 산업은 중국에서 퇴출된다. 그래서 노동집약적 산업의 대표적인 의류업계는 지금 중국을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군제도 이미 중국 밖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했는데 군제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류산업이죠. 코로나 정책 등으로 스타킹 수요가 크게 줄다 중국 법인의 생산을 중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탈중을 선택하는 외국계 기업. 자동차 업계가 있고요. 애플, 소니, 삼성, 캐터필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이 5개를 분석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업계입니다.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 현대를 빼놓고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져요. 자동차 업계의 경우 중국의 전기차 시대의 도래로 뒤처져서 탈중을 하는 이러한 분위기죠. 이것은 조금 탈중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일본의 마츠다는 7월달에 창안 마츠다 자동차에 대한 아웃소싱을 종료를 했고 마츠다는 2003년 3월부터 창안 마츠다 자동차의 아웃소싱을 시작을 했는데 결국 20년 만에 아웃소싱을 종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사드 문제 때문입니다. 사드 사태 후폭풍으로 중국 수요의 감소로 인해서 중국 공장 일부 폐쇄. 이 베이징 공장이 1, 2, 3공장이 있는데 1공장과 3공장이 지금 폐쇄를 하고 1공장은 매각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3공장도 이게 매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창안 공장 매각될 거고요. 그리고 기아 공장도 1, 2, 3공장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의 공장이 매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도 감소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목매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유커가
들어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유커에 대해서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이것은 다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한국 기업의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투자금의 변화를 보면 한번 알 수 있는데 2019년 72억 달러, 2020년 55억 달러, 2021년 45억 달러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은 미중 갈등으로 인한 중국에서의 생산량 감소죠. 대표적인 친중 기업으로 불리고 있던 애플이 중국의 투자를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물론 OEM 방식으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지만 이제 미국의 지금 고율 관세를 폐지하지 않겠다고 확인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 다시 바이든 대통령이 돼도 이러한 것을 한 만큼 이제 다른 곳, 특히 인도와 베트남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것이죠. 중국 플러스 원 전략을 선택하면서 중국과 가까운 국가들에 대해서는 중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그리고 그 대안으로는 인도와 베트남에서 생산된 물건을 공급하겠다라고 투트랙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것이죠. 소니와 삼성입니다. 소니는 2021년부터 중국 TV 생산량을 20% 줄였고 베트남과 태국 생산량을 줄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출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수출도 어렵고 지금 중국이 LCD 패널이 완전히 꽉 잡았고 이런 여러가지 측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2021년 중국 스마트폰 생산량을 15%로 줄이고 베트남과 인도의 생산량을 늘렸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ODM이죠. ODM을 통해서 생산되고 있는 스마트폰의 생산량도 지금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베트남과 인도로 옮기고 있는 상황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캐터필러와 일본의 코벨코 이 회사들은 건설기계 업체인데 이 건설기계 딱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이 나죠.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부동산 불패 신화의 몰락. 이 부동산 불패 신화의 몰락. 부동산 불패 신화기 몰락이 되면서 더 이상 건설기기가 중국에서 필요가 없어진 상황. 그래서 건설기계 소요가 줄게 되자 생산량을 감축한 미국의 캐터필러와 코벨코고 한국의 현대 건설기계라는 회사와 그리고 인프라코 이 인프라코가 두산 인프라코였는데 HD 현대 인프라코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여기서도 생산량을 중국에서 줄였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작년 10월에 인력 파견에 제한을 걸자 중국 사무실을 폐쇄하고 인도에 대한 사업을 확장 중. 원래 기술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물건을 팔게 되면 기술 지원을 하는데 기술 지원입니다. 기술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 미국 국적의 시민권 그리고 영주권을 지닌 사람들이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서 근무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중국 사무실 폐쇄를 합니다. 그리고 이민자 및 여행객이 줄어드는 중국에 대해서도 좀 볼게요. 지금 보면 전체적인 그림 보면 딱 이겁니다. 제로 코로나 그리고 최근에 시행된 방첩법 개정으로 인해 이민자 및 여행객이 줄었다. 제로 코로나를 통해서 이제 못 돌아다니게 하니까 그리고 6개월마다 대유행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거기 여행 안 가겠어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 일본, 한국 이러한 이러한 나라들에 대해서 여행 자유화 했잖아요. 여행 자유화 했는데 이것도 다 꿍꿍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민자가 줄어든 중국입니다. 2022년 11월 이코노믹스의 자료인데요. 2020년 말 기준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약 8만 명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2020년보다 14.5%가 감소한 숫자.
그래서 결국 이민자도 줄고 여행객도 줄고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상하이 거주의 외국인 수 그리고 외국인 감소의 의의에 대해서 한꺼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이 거주 외국인 수입니다. 2005년도를 보면 10만 11명, 2012년 17만 4,192명, 15년 17만 8,335명, 18년 17만 2,076명 지속적으로 줄어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이민자들이 감소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의를 가질까? 그것은 바로 보통 일하러 그쪽으로 많이 가니까 외국인 전문가들이 숫자가 줄었다. 그리고 중국의 매력도도 감소했다. 이민을 가려면 우리나라 지금 이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나라 매력도가 소프트 파워가 높아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프트 파워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민자가 지금 많아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말하자면 중국의 소프트 파워도 약해졌죠. 중국에 살 수 있는 거리가 줄었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문가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서구 기업의 본사, 그래서 본사가 있는 뭐 프랑크푸르트나 아니면 뉴욕이나 한국이나 이러한 것과 중국 지사 간의 지식 교류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여행객의 감소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 봉쇄 및 방첩법 개정, 그리고 반중정서의 확산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반중정서, 우리 떼국놈 보기 싫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반중정서가 지금 엄청나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코로나 봉쇄 아직도 여파가 심하고 방첩법도 개정을 해서 가서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바로 구속이 되겠죠.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자, 2023년 1분기 중국 방문 여행객입니다. 5만 2천 명. 이는 2019년 대비 1.4% 수준에 불과합니다. 1.4% 수준이라는 거죠. 1.4%입니다. 50분의 1도 안 된다. 60분의 1이죠. 6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2019년 대비 1.4%라는 그런 의미는 어떤 거냐? 한마디로 중국의 여행업이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의 여행업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하는 것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는 것은 중국 내수 부진 및 부동산 침체입니다. 중국은 헝다를 시작으로 해서 완다 그리고 컨트리 가든까지 현재 부동산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패와 몰락 때문인데요. 부동산 불패 시절 건설 시행을 줄여서 연착륙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갑자기 부동산 불패를 터뜨렸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언급했다시피 상하이방의 견제가 있습니다. 바로 헝다 때문이죠. 광둥성을 중심으로 성장한 헝다는 상하이방의 바로 돈줄이었다는 사실이죠. 상하이방의 중심지는 지금 상하이지만 지금 광둥성도 상하이방의 중심지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선전이라는 그리고 광저우라는 이러한 곳이 있고 특히 선전구 같은 경우는 홍콩과 붙어 있고 이러한 곳에 알박기를 해놨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부동산 불패 후 후폭풍이 몰락의 후폭풍이 무엇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부동산 불패 시절에도 과잉건설 문제가 이미 대두가 되었습니다. 당시 과잉건설로 유령도시가 화두로 떠올랐지만 부동산 불패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이로 인해 부동산을 사두면 이게 유령도시라 해도 부동산을 사두고
이런 부동산이 완전히 완성이 되면 중국 정부가 알아서 이 부동산의 유령 도시도 살려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뒀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불패의 몰락으로 계약금을 걸어 딱지를 사놨던, 그래서 입주권을 사놨던 서민들은 이 계약금을 깔끔하게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현재 부동산 포함해서 부동산 관련 업계까지 중국의 GDP의 점유율은 30%, 건설자재, 건설기계, 가구, 도로, 기차, 통신장비 등이 다 이것에 포함이 되는 거죠. 배후시설, 인프라를 전부 다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주택 매수자는 미완성 주택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거부하고 있고, 왜냐하면 주택을 만들어달라. 주택을 만들더라도 중국과 같은 경우는 이미 돈을 받아놓고 건설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까지 지금 망가져 가고 있습니다. 건설회사뿐만 아니라 건설회사도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건설기계업자, 이러한 사람들도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부동산 불패로 수익을 냈던 서민들은 이 부동산 불패를 통해서 사고팔고 서민들도 여기에 다 뛰어들었으니까 중국은행에서는 아주 무제한으로 지금 이 부동산 불패의 그러한 편승해서 돈을 빌려줬거든요. 돈을 빌려주면서 서민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동산 불패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민들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쪼드라들게 되죠. 첫 번째, 부동산 불패 신화의 몰락. 여기에 코로나 시절에 보조금 받지 못해서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이 시기를 견뎠다라는 사실이죠. 쪼들리기 시작해 이것은 결국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도 소비 감소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아까 언급했다시피 코로나19로 가난해진 서민들이 부동산 버블 붕괴로 더 가난해진 것이 바로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부유층 대상으로 고급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수요 감소가 뚜렷해졌습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건 스마트폰 판매 감소. 스마트폰은 지금 당장 바꾸지 않아도, 저와 같은 경우도 지금 2년 이상 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 굳이 한 3, 4년까지 계속 써도 상관없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만들어지는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격 인하 경쟁이 심화가 되고, 또한 ODM 회사였던 윙텍 같은 회사도 지금 상황이 어렵다. 오포, 비보, 샤오미, 여기에 화웨이도 지금 어려워진데, 화웨이 같은 경우는 4G만 팔아도 지금 3위권으로 올라섰다라는 가장 큰 배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사주는데 다른 데가 알아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전기차도 판매가 감소가 됩니다. 이미 살 사람들은 많이 샀고, 그리고 현재 그러면서 비아드가 지금 많이 팔리고 있지만 이러면서 가격을 인하 중이죠. 지금 비아드와 테슬라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테슬라의 자동차가 판매가 안 되고 있어요. 모델 Y, 모델 S, 이런 것들이 지금 판매가 안 되고 있는데, 이 테슬라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인데 보통 보면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고, 비아드가 단독으로 만들고 있는 블라이드 배터리를 지금 사용해서 이것을 팔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블레이드 배터리를 더 알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알고 있는 거죠. 시애틀에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판매하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떨어진 배터리를 넣었네? 그러면 내가 비아드의 제품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비아드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두 다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과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G2로 성장하는 것을 보고 자랐죠. 그러면서 이제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노동 집약적 산업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않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IT나 기술 집약적 산업이나 머리로 풀어낼 수 있는 사교육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년 실업이 지금 현재 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하고 있죠. 시골에 가서 일해라. 시골에 가서 일해라. 나 시골에 가서 일해 봤어. 나 때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청년과 같은 경우는 기술 집약적이고 좀 더 진취적인 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미 노동 집약적 산업은 중국에서 점차적으로 퇴출되고 있고 외국계 기업들도 지금 중국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HP, 휴렛패커드와 같은 회사가 태국과 멕시코에 공장을 이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암울하기만 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중국이 공동부유를 주장하면서 교육업과 IT 산업을 때려잡고 미국의 첨단 제재로 청년 실업이 늘어났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 교육업과 IT 산업을 때려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육업과 같은 경우는 해외 교육이 들어오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어 교재, 외국에서 만드는 영어 교재를 가지고 교육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IT 산업은 지금 AI 산업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AI 산업이 지금 중국의 통제 안에 있어야 돼요. 공산당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중국 공산당의 통제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IT 산업을 통해서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하나가 이게 전부 다 보면 망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도 미중과의 미중 관계 개선입니다. 그런데 미중 관계 개선을 하려면 미국에게 선물을 줘야 되잖아요. 선물을 주기 싫어서 지금 갈륨과 게르마늄의 통제를 하면서 너희들 문 좀 열어줘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동등하게 이거 내가 줄 테니까 히토류 우리가 줄 테니까 다른 거 좀 풀어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끄떡하지 않잖아요. 갈륨 게르마늄 좋아 너희들 알아서 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마이크론 제재도 안 돼. 갈륨, 게르마늄 제재도 안 돼. 그들이 내놓을 수 있는 카드 다 내놓으라고 지금 미국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미국이 원하는 것은 중국이 미국의 가랑이 사이에 무릎을 꿇고 들어오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들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말이 나와요. 중국은 미국에게 어떤 보따리를 줘야 되는데 미국이 원하는 보따리를 줘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중국이 포기할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정말 싫어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바로 이거죠. 1대1로의 포기. 1대1로 눈에 가십니다. 세계 모든 곳에 난잡하게 가서 지금 저개발 국가에 가서 지금 인프라 다 빼앗아 가죠. 그래서 결국 IMF 구제 금융받게 하죠. IMF 구제 금융받으면 그 돈을 다 중국에게 가지고 가죠. 이게 뭐냐고요. 안 되죠. 이런 1대1로 포기해야 된다. 두 번째, 중국제도 2025 포기. 결국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닌
첨단 산업의 포기라고 지금 얘기를 다시 해드릴게요. 첨단 산업의 포기. 이것을 해야 들어간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분석을 안 했는데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첨단 산업의 포기를 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을 포기하고 중국이 미국의 가랑이 사이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냐 라는 점이죠. 딱 봐도 어렵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것이 가능할까? 그리고 또 하나가 만약 더 있다면 통화의 자유화. 통화의 자유화. 다시 말하면 위안화의 자유화입니다. 장난치지 마라. 위안화 가지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더 깊이 가야 되는 거니까 이것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요.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중국은 패를 던졌습니다. 뭘로? 디리스킹으로. 디리스킹으로 패를 던졌고 그래서 첨단 산업은 포기해라. 일단 3개 했죠. 양자 컴퓨터와 AI와 반도체. 너희는 이거는 반드시 포기해야 돼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중국에서 복합 위기론을 고조가 되고 결국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들이 생각하는 수준의 포기를 하고 관계 개선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원하는 입장은 바로 이거죠. 중국의 1대1로 그리고 중국 제조 2025 그리고 위안화의 자유화 그리고 경제 자유화. 경제 자유화라는 것은 이 디커플링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 경제를 중국의 정치로 묶어두려고 하지 마. IT 이러한 것들도 너희들의 간섭을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의 정보를 다 줘. 산업의 정보 이런 거 다 공개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중국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